안녕하세요. 저는 50살 여자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내가 벌써 이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싶어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참 열심히도 산 게 기특해서 제 자신 토닥여주고 싶은 날입니다. 제 50번째 생일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경기도도 그 나름인데 제가 살던 곳은 깡시골이었어요. 동네 애들도 몇 없고 학교도 멀리 나가야 하고 서울까지 한번 나가려면 걷고 버스 타고 또 걷고 버스 타고 한참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자랐나 봅니다. 사람 볼 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고등학교는 서울로 다녔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가는 시간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부모님께 안 보내주시면 확 대머리로 밀어버린다고 협박까지 해가며 갔던 학교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간다고 서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그땐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공부 못하면 다시 전학 보낸다고 해서 공부도 죽어라 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손바닥만한 공책에 영어 단어며 수학이며 적어두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 대학까지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외동이기도 했고 안 되면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을 작정으로 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만 같던 대학에 가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고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고라고, 사고 쳤다고. 같이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1학년, 선배가 4학년 때 만나서 공부하다가 정들었고 제가 2학년 때 선배는 회사원 되고 그해 여름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겠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우나요? 그건 남자친구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처음엔 좀 곤란해 보이더니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섭거든요. 남편은 그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 노발대발하며 난리 나셨고 어머니는 그대로 냉수 한 통 들이키셨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대로 집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늘도 없는 땡볕에서도 둘이 좋다고 꼭 붙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있었나? 어머니께서 그러다 죽겠다며 일단 들어오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어딘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땐 저런 걸 왜 묻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안 물어보셨으면 아버지는 미치셨을지도 몰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습니다. 딸이 임신해서 왔는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결국 부모가 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은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는 빌미로 저를 집에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과 아버지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자기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애를 데려오는데 그냥 가볍게 정말 인사만 하겠구나 여기셨을 겁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 아버님이 첫 술을 뜨려고 하기도 전에 벌벌 떨던 남편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보다 무서운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은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제 쪽으로는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죄송하고 잘못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만 내시다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어머님이 저희를 거실에 앉히셨습니다. 이름이 미정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아니 그래.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의 모든 걸 포기해야 해. 학업도 친구도 먹는 것도 그냥 일상 전부 다. 너 한창 놀 때인데 그럴 수 있겠니? 네, 알아요. 다 포기할 자신 있어요. 어머님도 저보다 1살 많으셨을 때 오빠 낳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네 인생을 다 바꿔야 한다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우리 아들 이제 회사 들어갔어.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본 애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 쬐깐한 게 여우처럼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 어딜 감히. 어머니는 못 참겠다는 듯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입에서 시댁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론 어머님과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계속 다시 생각해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지킬 거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도 마지못해 저희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안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무슨 자랑이라고 올리냐며 그마저도 못하게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는 거 남편이랑 둘이 가서 몰래 하고 왔습니다. 다음 해 봄이 시작될 무렵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희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생전 그렇게 작은 아기는 처음 보는지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만지기도 조심스럽고 입만 조금 오물거려도 마냥 신기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에 애 키우는 친구도 없고 그만큼 정보도 없어서 서툴렀지만 혼자서 책 읽고 엄마에게 여쭤보며 열심히 키웠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부터 조금씩 빈둥빈둥 되더라고요.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거였는데 결혼 후 알게 된 본 모습은 뭐든 대충 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모든 걸 엄청난 거라도 되는 듯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엔 일도 있었고 어떤 경험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2돌쯤 되어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맘때쯤 되면 다들 걷고 뛰고 한다던데 저희 아이는 까치발로 겨우 걷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속 뭔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기어다닐 때 기어가는 것도 좀 특이하게 한다 싶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오른손만 꼼지락 하더라고요.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기도 없었고 아기가 아파하는 게 아니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은 조금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데려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성마비랍니다. 저희 아이가 뇌성마비래요. 다시 보라고, 잘못된 것 같다고,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 붙잡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맞답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도 유모차에서 울고 저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물리치료니 뭐니 뭐라고 했는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걸을 힘도 정신도 없었는데 겨우겨우 아기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다고 하도 울어대서 밥 대충 먹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하더라고요. 남편 얼굴 보자마자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집은 또 왜 이래? 왜 엉망이야? 응? 뭔데? 무슨 일인데? 아프대 우리 애기. 뭐? 어디가? 저렇게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대? 뇌성마비래. 저는 그 순간 봤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는 것을요. 기분 나쁜 한숨까지 쉬더라고요. 애기한테 정이 많이 없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소한 걱정은 먼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중얼거리더니 집 좀 치우라며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안방에 있는 전화기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 설명은 다음날 어머니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아서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아이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8시밖에 안 된 이른 시간이었는데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어머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애가 아프다고? 어머니 오셨어요? 네, 뇌성마비래요. 참나, 대체 무슨 일이니?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네?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니?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애 인생 망치지 말라고 말렸건만. 고집 부리면서 결혼하더니 이게 뭐니? 그럴 거면 잘 키우기라도 하던가. 어떻게 우리 애를 장애인 부모로 만드니? 병원에서 뭐라디? 너 때문이라지? 네? 내가 좀 찾아보니까 그거 다 임신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던데.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안 봐도 뻔하지. 뭘 알아야 태교 같은 걸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대로 하긴 했겠어? 아휴,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요,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낳을 때, 낳고 나서. 아니면 다른 선천적 이유로 어디서 뭐 때문에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아유, 됐다. 어쨌든 네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잖아. 장애인 키우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라. 이쯤 했으면 됐어. 네? 뭘 끝내요, 어머니? 뭐긴 뭐겠어. 이혼하라는 거지. 평생 장애인 뒷바라지 하느니 이혼 한번 하는 게 낫지. 혹시나 해서 말았는데 재산 같은 거 바라지 말아라. 가져온 거 없으면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 그래도 나도 같은 여자로서 네 앞길이 얼마나 고생일지 딱하긴 하니까 양육비는 챙겨주마. 달 10만 원 됐지? 어머니, 지금 대체... 제가 뭐라 따지려는데 그때 잠에서 깬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놀라는 기색도 없이 엄마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제 다 얘기가 된 거구나. 애초에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닥 소중하지 않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다 얘기 끝냈으니까 그만 가자. 더 있을 것도 없어. 재수 온 붙을라. 너무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더니 짐을 대충 챙겨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 자식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내 짐 싸놔 찾으러 올 테니까.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린 헤어졌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듬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에게나 한순간이지 그 사람은 이미 준비를 해뒀겠죠. 남편의 짐은 싹 챙겨서 팔았습니다. 맨날 정장만 입으면서 옷은 어찌나 많은지 옷만 가져다줘서 몇만 원은 받았습니다. 짐 찾으러 온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제정신이냐고 따지길래 네 엄마가 쥐똥만큼 주는 양육비로 아픈 애 키울 수가 없어서 가져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온갖 욕을 중얼거리면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치하고 무식한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4살에 이혼한 여자가 되었고 싱글맘이 되었고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남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왜 우리 아이는 못 누리는 건지, 왜 하필 우리 아이인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진 순간 무조건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계속 발달하는 중이라 약물은 이루고 물리치료만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리치료가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운동 기능의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왼쪽을 못 쓰더라고요. 놀이를 할 때에도 오른손으로만 하고 오른손을 못 쓰게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물리치료하러 병원에 나오는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을 더 신경 써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균형 잡는 운동도 하고 소근육이 좋다는 활동도 최대한 많이 접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후 살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이혼 후 남편이 정리해버려서 친정의 도움으로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딸린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해뒀던 돈으로 전셋집 얻어주신 거라 다행히 새 걱정은 없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집에 들어가 살까도 잠시 고민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앞으로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할 테고 친정집이 좁아
예민한 아기가 적응하기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집에 들어가면 친정 부모님께 제 책임과 고생을 떠넘기는 기분이라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썩 내키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고요.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일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단 아이 어린이집부터 찾아봤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슬쩍 보고는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의 아이였지만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고 혹시나 입소하고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사실을 알렸습니다. 죄다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죄송하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엄마인 저도 케어하기 힘든데 남남인 선생님들은 오죽하겠나요. 그렇게 전화 돌리다 보니까 옆동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동에 있는 2층짜리 국립어린이집이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아이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가 윤정이구나. 안녕. 선한 인상의 원장 선생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오른손을 꼼질거리며 선생님의 얼굴을 만지작 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순하네요. 실례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육하는 입장에서 저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왼쪽 팔을 거의 못 쓰고 걷는 것도 아직 서툴러요. 말은 아직 엄마 맘마만 하고 씹는 것도 잘 못하고요. 많이 넘어지고. 그렇구나. 많이 도와줘야겠네요. 그 말이 뭐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고생길이 훤하다, 잘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만 하셨거든요. 물론 저를 걱정하셔서 하신 말이라는 건 알지만 그땐 그게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원장님의 한마디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겨우겨우 삼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긴요. 사실 저희 원에 윤정이 같은 아이가 여럿 있었어요. 정말요? 네. 2, 3년에 한 번씩 오는데 다들 가까이 사는 아이들이 아닌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 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윤정이 같은 아이들이 온다면 언제나 환영이에요. 얼마나 솔직하고 예쁜지 몰라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만큼은 어머니도 편하게 일 보시고 마음 안 쓰이게 제가 잘할게요. 저희 원으로 윤정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원장님의 그 진심 어린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둘러보고 괜찮으면 신청하고 하는 걸 저희 아이는 받아주는 곳 찾다가 겨우 입원을 했습니다. 남에게는 쉬운 일인데 저한테는 그 쉬운 것도 하나의 미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를 끝냈으니 다음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 못 구하면 어쩌나 했는데 우연히 아이 어린이집 가는 길에 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개선원을 구한다고 했고 그대로 그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아이가 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 말고는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3년 넘게 그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어린이집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덕이 컸습니다. 아이에게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하나 모두 말씀해 주셨고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다른 반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윤정이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내가 비록 장애아를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와준다면 참 할만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발달이 느려서 걱정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언어는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었고 커갈수록 증상은 근육 이상으로 좁혀지고 도드라졌습니다. 더 어렸을 땐 왼쪽을 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발, 두 발 걷긴 했는데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점점 걷는 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7살 무렵부터 휠체어에 의지를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왼팔은 계속해서 치료하는 중이었고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저희 아이는 걷는 게 조금 불편하고 왼팔을 못 쓰는 것 이외에는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특히 학습 능력은 또래보다 좋은 편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니려고 하면 멀리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그건 저도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조언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학교를 다녀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단정하게 준비시키고 등교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아이 업어서 자리까지 올리고 휠체어 다시 가져와 올려 앉혀주고 했습니다. 끝날 때도 시간 맞춰 가서 애 업고 내려오고 그랬죠. 다니던 마트는 당연히 못 나갔습니다. 우선 처음 한 달만 적응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아이 봐주다가 또 낮 시간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던 밤에 할 일을 구하던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한글을 혼자 쓰게 된 7살 무렵부터는 혼자 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은 일기였지만 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간 솔직한 일기였죠. 제 딸이라고 해도 그건 사생활이니까 절대 몰래 보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초등학생 딸 일기 안 훔쳐본 엄마는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결국 저는 아이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내용만 가득하더라고요. 서툴게 그린 그림도 한눈에 보아도 다 우울하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는 글, 휠체어 타는 것도 싫고 아무도 안 놀아줘서 싫다는 글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제 딴에는 아이를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정아, 학교 다니는 게 많이 힘들어? 아이는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끝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너무 속상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힘들었어?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냥 다요. 애들이 자꾸 나 보는 것도 싫고, 자꾸 아픈 애라고 하는 것도 싫고, 아무도 저랑 같이 급식 안 먹어주고, 휠체어 거슬린다고 하고, 그냥 다 싫어요. 아이가 울더라고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구나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아이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도 그 정도로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결국 학교는 그대로 그만뒀습니다. 홈스쿨링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며 동네 사람들은 저 엄마가 드디어 미쳐서 애 교육도 안 하고 내팽겨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야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생겼지. 예전엔 그냥 학교 안 가는 아이로 받아들였거든요. 잠깐이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 힘들고 지쳐 보였던 아이는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적은 돈이라도 벌었고 아이 학습지도 사주고 가끔은 선생님이 되어서 공부도 알려줬습니다. 점차 아이의 컨디션이 안정이 되었을 때 저는 슬슬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이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집주인은 살 집 얼른 알아보라고 했고 저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은 몇 달 남아 있었지만 재개발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게 되어서 집주인이 남은 달 전세금 이자 붙여서 줄 테니 빨리 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친정 엄마가 얼마 전 전화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층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고 1층 구석에 있던 작은 책방이었는데 뭐 레코드판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옛날 교과서도 있는 그런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그걸 이모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돈도 안 되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세나 받을 작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모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책방 제가 운영하면 안 되냐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책방 안쪽에는 서랍장 하나 놓고 둘이 누워서 잘 수 있는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고 책들 치워서 큰 상 하나 놓고 버너 놓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사이즈였습니다. 그곳은 저희의 집이자 일터이자 서재가 되었습니다. 윤정이가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엄마, 여기에 있는 책 다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윤정이 읽고 싶은 거 다 읽어. 방이 좁아서 불편하진 않겠어? 괜찮아요. 집 넓으면 화장실 가기 불편해요. 딱 좋아요. 엄마랑 꼭 붙어서 잘 수 있잖아요. 윤정이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하루 종일 책을 몇 권 읽고 학습지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에게 들었던 것처럼 책방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10명 정도가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옆 건물 목욕탕에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걸 건너편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려주셨고 저는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뛰면 10초도 안 걸리는 바로 옆 건물이고 윤정이도 8살이 되었으니 괜찮았지만 그래도 혼자 두는 건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청소 시간이 사람들 없는 새벽 시간이라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맨날 청소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니까 하루는 목욕탕 주인 할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가 몇 살이요? 8살이에요. 밥은 잘 먹고? 들어보니까 책방에서 산다던데 거기 화장실은 있던가? 밥 잘 먹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씻기엔 좁지? 저는 대답 없이 웃었습니다. 책방에 있던 화장실은 씻는 용도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아니라 엄청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더 불편했습니다. 내일부턴 더 일찍 나와요. 한 10시쯤 오면 되겠네. 어차피 밤에 사람도 없어. 그리고 애도 데려와서 씻겨요. 그 쬐깐한 곳에서 잘 씻겨지긴 하겠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보니 저 인복이 많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부터 목욕탕 주인 할머니까지 세상엔 참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윤정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얼른 애부터 씻기고 잠깐 책 보라고 한 다음에 청소를 했죠.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도 없고 탕도 여탕 남탕에 2개씩밖에 없어서 청소는 3-4시간이면 끝났습니다. 그럼 새벽 2시가 다 되어갔는데 윤정이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딱하기도 했지만 고맙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일만 누리기에도 부족한 나이인데 엄마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 일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목욕탕 문도 닫게 되었고 저도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엔 책방 건너편에 있던 닭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기름에 데인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윤정이를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닭집에서는 조금 오래 일했습니다. 윤정이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요. 강요하지 않았는데 윤정이가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지만 언제까지고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뜻을 따랐고 근처에 있는 여자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더 적응을 잘했습니다. 친구들도 잘 챙겨준다고 했고 선생님도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런 배려와 시선들을 무서워했는데 성장하면서 그런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아이가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하던 날에는 제 심장이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해와서 둘이서 삼겹살집 가서 파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마트에서도 일하고 반찬 가게에서도 일하면서 차분히 돈도 모으고 생활비도 하고 했습니다. 윤정이는 문제없이 고등학교까지 진학했고 성적도 좋고 적응도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책방에서 책만 보고 책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윤정이요, 지금 공무원입니다. 장애인 전형 시행한 그 다음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라고 어떡할 거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나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에 누군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공무원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성적 좋아서 제가 대학교까지 가라는 거 엄마 더 고생시키기 싫다고 졸업하자마자 번역 알바하면서 자기 밥벌이 하더랍니다. 내 딸이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무원 되고 한 3년쯤 되었나?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윤정이가 이상한 놈 만날까봐.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처럼 그런 인간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는 비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윤정이 남자친구가 먼저 알아챈 건지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더라고요. 맨날 윤정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안아서 방까지 옮겨주고 평생 윤정이 안고 다녀야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똑똑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윤정이도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시라고도 했고요. 뭐 어쩌겠답니까? 둘이 좋다는데 그저 감사했지요. 그해 가을에 결혼날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앞둔 어느 날 윤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고른 드레스 봤지? 응, 같이 골랐잖아. 너무 예쁘더라. 그 드레스는 치마에 장식이 많더라. 그게 왜? 서 있으면 더 잘 보이겠지? 더 예쁠 텐데. 그 예쁜 드레스 입고 엄마 손잡고 입장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을 하는 게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하니 고개는 끄덕였지만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고 어느새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빠 없는 윤정이는 제 손을 잡고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닫힌 문 뒤에서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흐르고 사람들이 가득 찬 식장의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윤정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윤정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식장에 있던 사람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사회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휘청거리는 걸 끙끙대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이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10발자국을 걸었습니다. 7살 이후로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혼자 힘으로 10발자국을 걸었습니다. 사위는 알고 있었는지 쓰러지려는 윤정이에게 와서 부축을 하더라고요. 둘이 나란히 서서 저를 보고 삥긋 웃는데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몰라 눈물 흘릴 정신도 없었는데 그제서야 이거 진짜구나 싶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돈도 울고 식장에 있던 사람들도 울더라고요. 다들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랑 걸어서 입장하고 싶어서 사위랑 둘이 6달을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일 마치고 하루 2시간씩 근력 운동이며 재활 운동을 했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 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위 참 잘 얻은 것 같네요. 몸 조금 불편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누굴 만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몸 불편한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과하게 신경 쓰는 것도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이렇다 저렇다, 장애인 키우는 부모라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보통의 세상으로 가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잘 해내건 생각 이하로 잘 안 되건 그걸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저는 저 같은 장애인 키우는 부모들을 잘 못 만나봐서 이런 말할 기회도 없었는데 참 속 시원하네요. 우리 아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슈퍼우먼 같은 우리가 키운 아이인데 못할 게 뭐 있나요?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